요. 잘 지내셨죠? 얼굴 좋으시네 오늘. 자, 오늘 진도는 전 시간에 용어의 정의하고 총계 대상을 했죠. 매주 오시면 용어의 정의는 22페이지부터는 반드시 읽고 오셔야 돼요. 그게 6조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기본 용어니까 그거 공부 꼭 하시고, 오늘 수업은 40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면 되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출제가 되면 여기 보시고 설명을 일단 드리고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두 파트인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한 문제이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단독 문제 나오니까 최대 나오면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각각 나오게 되면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유형이겠죠.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한 문제를 합쳐서 묻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각각 묻겠다는 취지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내용은 여기는 판례 빼고는, 여기 자격증 양도 대여 판례 한 개 빼고는 다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에서 함정 체크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늘 말씀드린 거 아니다. 두 번째다 오늘.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경계하지 마시고 눈은 똑바로 뜨시는데, 보규 지금 귀신 들어와 있다. 지금 집중해야 된다. 따로 공부할 시간을 만들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집에 가면 몸살 나면 돼요. 몸 집중하시면 같은 자세에서는 한 4시간 정도 집중하시면 몸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은 다 공법적인 성격이다 는 말은 법조문 안에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게 공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2차 과목 공부하실 때는 뭘 먼저 구분하시라고? 누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누가. 시군구청장의 업무인지, 시도지사 업무인지, 국토부 장관의 업무인지,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게 법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지, 재량을 주어서 할 수 있다. 이걸 먼저 구분하시는 게 2차 과목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쭉 해보시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다 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업무예요. 시군구청장 자리를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시군구 빼고 시도지사 자리하고 국토부 장관 자리를 정리하시는 게 이 과목의 핵심이에요.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토지대장 배우시는 거 있죠? 거기도 대부분 주체는 지적소관청의 시군구가 주체예요. 그러면 두 과목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을 정리하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누가 시행하고 누가 자격증을 주고 하는 것인가, 이걸 구분하시는 게 1차적이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정책심의위원회 가시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나오는 규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 규정을 구분하시는 게 시험에서 최근까지 다 이게 함정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 개씩 봅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부터 10월 달에 보시게 되는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가? 한 개 한 개가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경향이 늘 나왔던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형을 조금 바꾸어서 나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아무리 난이도 높다 해도 이 과목은 기본기만 탄탄하시면 같은 내용이 이 말이 이렇게 바뀌고 이게 같은 말이다 쭉 배우시면 80점은 나와요. 작년 시험이 그렇게 해도 80점은 나옵니다. 나와야 되고, 또 이 과목이 이제 1, 2차 동차 처음 하시는 분이 공부의 양이 1차에 집중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 중개사법 공부의 양이 기초부터 탄탄히 못하게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9, 10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가셔가지고 80점까지 갔는데 80점 한번 올라간 사람은 올해 시험은 65점에 70점이에요. 90점에서 늘 놀던 사람은 80점 이상 반드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공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공법이 쉬우면. 그 공법보다는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다 쉬워하시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에서 시험 시행기관은 두 사람인데 함정 체크하실 게 두 개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시행하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행기관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할 수 있는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시험은 공인 중에서 자격 시험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OX 틀렸다. 두 번째,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구분하는 게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부원칙적 시행기관인 시도지사는 시험을 시행할 때 위원회 의결 절차 필요 없이 시행을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은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입니다. 사후가 아니고 미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 보시고 저를 믿으시라고 PPT를 먼저 함정 체크해드리고 진도 나간 만큼 교재에서 다시 여기 체크해드린 부분 있죠. 다시 밑줄 하시지 할 테니까 저를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수업에 집중 안 하시면 제가 거기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신 좀 돌아왔다.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을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불러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부르는 요 표현도 법조문에 나오니까요. 시험 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중에 업무 위탁할 때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구분하시고 두 번째,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공인 중에서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은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만 20세 이상인 자, 옛날에는 성년이 만 20세 이상이었던 자죠. 그래서 종전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둘 때는 성년만 볼 수 있고 미성년은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볼 수 있지 외국인 응시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제한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봐라.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 다 암기를 못하고 거꾸로 응시 자격이 없다. 응시 자격이 없단 말은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전 시간에 배우신 용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응시할 수 없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데요?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여기 제일 잘 나와요. 같은 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도 같은 말이고 응시 자격이 없다. 그것도 같은 말에 이해하시면 두 사람밖에 없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부정행위자. 시험 당일날 부정행위자가 많겠나요, 적겠나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공부한 사람들은 컨닝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2차 과목에서 세법 같은 거, 세율 같은 게 불안해가지고 손바닥에 적하긴 하지만 볼 여유가 없다. 땀이 나가지고 아침에 다 지워지고. 다 지워졌는데 손바닥 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공부한 사람은 보이지. 불안해 적긴 적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컨닝 하다가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24회 때는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 보게 돼요. 이렇게. 좀 더 강 큰 사람 한 발짝 움직여서 보게 돼요. 좀 비켜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겁을 안 먹는 이유가 아무런 제재가 없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연히 답안지 회수 당하니까 시험은 무효이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부정행위자가 몇 자요? 5년이요. 연상해서 보시고 5년간 응시 자격만 정지해요. 시험만 못 봐. 그러면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어느 지역에 전국 어디 갔었든지 시험을 못 보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며칠? 지체 없이. 그래서 겁을 안 먹는 것이 보통 현장에서 중개보조 무자격자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나중에 일을 해보시면 정이 없는 사람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중개보조원을 규제하는 제도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시험 보러 왔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공부량이 적어서 왔는데 컨닝한테 걸렸다. 답안지 회수당하고 5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러면 컨닝 걸린 사람이 나가면서 감을 지르고 나갑니다. 뭐라고요? 감독들한테 감독 좀 대충 좀 하시라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 또 중개 보존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전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보지 그 다음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존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가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자격이 취소되었단 말은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되었다가 대표적으로 자격증 대여가 걸려서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되면 취소 몇 년간? 자격 취소 나면 뒤에 따라 붙는 기간이 3년이요.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전국 어디 가서든지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되겠죠. 며칠? 5일. 지체 없이고 여기는 5일이고. 두 번째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3년이 지나지려면 응시 자격이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더하기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어요. 비교하실 게 시험 나올 것이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틀리진 않아요. 판례 없이 법 조문에서 함정파는 것을 비교만 하면 되니까 일단 부정행위자 몇 자라고요? 5년. 자격 취소 뒤에 붙는 기간이 몇 년? 3년. 그 정도만 정리하시라고. 그럼 이 두 사람 빼고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 외국인, 집행유예 받은 사람,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딱 중심을 잡으시라고. 응시 자격이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만. 나머지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응시 수수료 납부는 수수료 납부 사항은 전체로 6가지가 있는데 단순 암기 사항은 나중에 암기하시고 일단 한 개 익히실 게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조례란 말이 있죠. 조례. 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그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지방의회란 말은 자치단체이다. 지방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울산광역시장 우리가 선출하죠. 울산광역시의회도 있죠. 광역시 의원도 우리가 뽑죠. 남구청장은 우리가 뽑죠. 남구의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단독 기본 내용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골라봐라. 이게 시험이에요. 조례가 있다는 말은 자치단체이다. 시도는 자치단체이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이게 맞지만 시험은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그래서 어쨌든 기초를 탄탄하게 갔으니까 조례 나오면 앞에 시군구청장의 업무구나 시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붙는다. 국토부 장관 나오면 조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구분하시라고. 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했다. 나중에 자격증 받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켜나오겠나요? 울산광역시장이 지켜나오겠나요? 누가 시행하든지 관계없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그래서 올해 증을 따시고 나중에 11월 말에 12월 초에 합격하셨습니다. 카톡 문자 받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자격증 찾아가시라고 문자 온다고요. 그러면 자격증 받으면 울산광역시장이 찍혀 있어요. 시험은 원칙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두 번째, 합격자 결정이란 단어가 나왔죠. 여기 공인중개사법에서 결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뒤에 붙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개 있어요. 나중에 6주째 가시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포상금은 시군구청장의 업무인데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개월.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결정일로부터 얼마? 1개월. 2개월에서 틀리는 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좀 이따 교재 보시겠지만
전주에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게 절차 조항이다. 아셔야 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부해야 한다. 절차 조항입니다. 각종 절차는 어디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요. 좀 이따 교재 보시면 교부해야 한다. 나오면 절차 조항을 묻는 것이구나. 앞에 가로치기 문제가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이다. 좀 이따 교재 확인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시는 게 두 번째 기초입니다. 교부는 처음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해요. 처음 차도하는 것을 교부받았다라고 합니다.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재교부는 처음 받은 다음에 다시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비교하실 게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처음에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다시 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응시할 때 수수료 냈어요 안 냈어요? 냈기 때문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자격증 받는 것까지가 수수료 납부예요. 그러면 처음에 차도는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고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낸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두 번째, 자, 자격시험을 누가 시행하든 관계없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재교부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시도지사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 자리에 사무소 소재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울산광역시장이 갑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했다. 갑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제주도에 넘어가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갑이 자격증이 훼손되었다. 분실해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고 싶다. 이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제주도. 그 편한 데는 어디 가서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제주도는 편하죠. 그런데 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정을 따셨다. 다 정을 따셨는데 요 2분단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계시고 여기 두 분 여기 계신 분은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롱석에 정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장롱석에 정을 찾아보니까 정이 없더라고. 장롱석에 숨기는데 왜 정이 없겠노? 니나 이제 이해는 못할 기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비 오는 날 장롱을 다 옮겨. 혼자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집에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집사람이 제가 좀 애를 좀 먹이겠죠. 남자들은 다 애민다. 죽을 때가 애미기다 죽는다고. 남자들이. 철들어서 좀 부려물만 하면 죽는 게 남자라면서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강부자식 한 말이 그겁니다. 남자라는 인간들은 철이 없어서 데리고 키우다가 철들어서 좀 불을 불만하면 병이 나고 병원에 가 그때 죽는답니다. 그 장롱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정리했겠죠. 정이 있는지 모르고 버렸다는 거지. 그 네가 정을 받은 업에 종사 안 하다가 이제 업에 종사하려고 정을 쳐다보니 정이 없어. 어디 가야 돼? 니는 사무소가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법에서 재교부 신청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해야 한다 해버리면 여기 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무소가 없잖아요. 재교부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을 초래해도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계시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제주도에서 울산에 넘어와서 재교부 받고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판례가 있는 것이 이쪽이어서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단독 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40개 문제 안에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자격을 취득한 본인만이 써야 됩니다. 일체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증이나 기업 공인중개사에 주어지는 등록증은 일체 거리가 안 돼. 양도 대여 금지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자격증을 양도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는 유상, 돈을 받고 양도 대여하든지, 무상, 공짜로 양도 대여하든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한 게 있습니다. 양도 대여 금지해서 한 개 익힐 게 요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시작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본인 이외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인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에 종사할 때 공인중개사 명의가 필요하면 내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십시오. 처음에 출발이 누구라고요? 누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했다. 나오면 갑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인 을에게 네가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다 할 때 증을 실제로 넘긴 것은 아닌데 증은 누가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고 내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나오면 이건 뭐로 보는가? 반드시 끼셔야 돼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법 규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나오면 앞에 출발이 공인중개사가 뜨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 규정인지 아십니까?를 물어요. 그럼 우리한테 물을 것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요걸 묻는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앞에 출발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 하게 했다 이렇게 떠요. 출발이 이제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등록증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겠다 나오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니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1을 구분하는 여기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양도 대여 금지니까 거꾸로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아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묻는 것은 갑이 자기의 자격증을 을에게 양도 대여했어요. 그러면 갑 명의의 자격증인데 자격증을 누구한테 넘겼다고? 을한테 넘겼죠. 그럼 갑의 자격증은 누가 가지고 있긴 한데 을이 가지고 있긴 한데 공인중개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니까 이 사람이 양도 대여한 이 사람이 자격 취소를 말이지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자격증이 아니니까 뭐가 있을 수가 없다? 자격 취소란 말은 여기에 없다.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작년에 추가된 것이 전세 사기범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거래, 양도 대여한 사람,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도 규제하겠지만 중간책이어서 알선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겠다고. 양도 대여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뭐 한 사람도 알선한 사람도 형벌이 얼마? 1-1이다. 공통으로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 공통 제정 1-1은 똑같은데 두 번째 구분하실 게 자격 취소 대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고 아시겠죠? 거의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공인중개사가 시작하고 자기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겠다. 뭐 대여?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겠다. 뭐 대여? 등록증 대여.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됐어요? 자, 그래서 판례를 몇 개 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 그 조문 관련 판례가 있어요. 자, 보시라고요. 공인중개사 갑이면 갑이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다. 갑이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까지 했으니까 누가 되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다. 그죠? 자기 가게 열었는데 무자격자는 누굴 말해요? 중개보조원 을을 두게 되었다고. 을로 하여금 갑이 정은 35일 때 정은 땄는데 개업을 했는데 경험이 없어요. 실무 경험이. 그래서 보통 현장 가시면 무자격자로 일했던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요.
누구 소개받아서. 그러면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을 한 적이 없으니 경영에 관여하거나 돈을 대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 요거. 이익 분배 약정은 무자격자 을하고 같이 일합시다 해서 비용 들고 수익이 생기면 5대로 나눕시다. 이익 분배 약정은 동업 계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익 분배 약정한 것은 중개업무를 하게 했나요? 같이 일합시다 라고 두었고 고용할 수 있나 없나요? 있고 동업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여인지 아닌지를 말할 때는 앞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법조문에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때 대여이지 동업 계약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 대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기술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처럼 2차 과목은 대부분 뒷부분에 묻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체크하고 앞을 보시는 게 나아요. 읽다 보면 지문이 2개, 3개 하면 여기에서 혼돈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대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에서 핵심 표현은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대여에 해당한다 오지만 여기는 뭐만 했을 뿐이고 동업계약만 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 갑자신이 동업계약 해놓고 그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직접 갑이 직접 하고 을로 하여금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예요. 누가 직접 일을 하고 갑 소장이 직접 하고 을 무자격자로 하여금 5대로 나눕시다 라고 동업계약만 했을 뿐이지 중개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키워드는 이익분배약정이 있을 뿐이고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결론은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많이 걸리는 게 이거입니다. 2번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되었다. 실무 경험이 없어요. 중개사무소에 누구 증을 걸고 갑의 자격증하고 갑의 등록증을 걸고 을이 상가 소유자인데 무자격자예요. 자기 가게에서 자기 가게에서 남의 증을 걸고 중개업을 계속해왔던 사람이에요. 을이. 증을 걸고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증을 가지고 독립해서 나갔어요. 중개사무소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증이 비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꾸로 을이 다른 사람 소개받아서 갑을 소개받아요. 갑 공인중개사를 소개받아서 내하고 동업합시다. 내 가게인데 네 증 걸고 같이 동업하자고. 이 안에 실무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나중에 가시면 누구 소개받아서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 보면 책상에 앉아 있죠, 소장. 이 사람은 무자격자 보존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부를 때 뭐라 부르겠어요? 보존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 사람은 상가 소유자죠. 사장님이라 불러요. 실무 가시면. 그래서 실무 구임을 맡는 야가 손님 매매 계약을 한 매매 계약 당사자 간에 야가 대장 보여주고 등기 보여주고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설명 다 하고 둘이 합의시켜서 중개사무소 2사람 앉혀놓고 야가 계약서를 써요.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갑 입장이면 야는 귀신 취급당한다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야가 혼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을이 갑한테 한번 돌아보면서 소장님 도장 찍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소장이 누가 작성한 계약서에 무자격자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갑 자기 도장은 찍었다고. 그럼 계약서만 보게 되면 누구 도장이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인장이 나른 데에 있어서 누가 한 것처럼 갑이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은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형식을 취했죠. 그럼 대여가 아닌가? 그래도 대여인가? 법조항에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여 뭐 하게 했다?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나오면 대여이죠. 계약서에 소장의 도장이 들어갔는가 여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을이 공인중개사 갑의 명의를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취급해요. 자, 그래서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것이 매번 읽고 오시란 말이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뭐예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현장 안내할 수 있다.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밖에 없지. 소속이 할 수 있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처럼 중개물을 일체 수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뜨면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수행해버렸네. 그러면 이런 야가 무자격자 했지만 판례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누구 명의로?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물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취급해요.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니까 갑은 어디 걸리고 대여한 자로 취소증이 다 날아가고 1-1. 그럼 무자격자는 뭐로 걸리고? 야가 대여한 사람이면 야는 양도로 나오면 안 돼. 지금 대여에 관한 내용이 있게. 야가 대여한 자이면 야는 대여 받은 자로서 무자격자이죠. 대여 받은 자는 증이 있다 없다? 없다. 형사처벌만 얼마? 1-1. 그래서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뜨면 뒤에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을게. 대여한 갑은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 1-1. 을은 무자격자는 대여받은 자니까 증은 없으니까 취소는 없고 형사처벌은 얼마? 1-1.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격증 대여인지 아닌지는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 실질에 따라서.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런 경우에 상가 소유자하고 내가 증을 땄다면 동업계약할 때 최소한 걸리면 관할청에서 물어봅니다. 계약서는 누가 썼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미는 손님이 보통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 수수료 좀 많이 줘도 계약 내용에 만족하면 안 겁니다. 법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 내용에 만족이 되면. 그런데 계약 내용에 만족도 안 되고 소장이 대응하는 게 기분 나쁘게 대응한다. 그러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게 제가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계약했는데 어떻게 소장이 있는데 소장이라는 사람이 일한 게 다 나오고 무자격자가 데리고 가서 현장 안내하고 등기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대여 맞죠? 그러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 접수할 때 제가 만약에 손님이다. 민원 접수할 때 등록관청에서 물어보는 게 시도에서 물어보는 게 계약서는 누가 썼습니까? 물어봐요. 계약서는 나중에 증을 이렇게 동업계약에도 우리가 증 가진 사람이면 계약서라도 우리가 직접 써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멘트를. 우리 실장님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 실장님이 아니야. 무자격자는 부장님 하셔도 돼. 부장님이나 실장님 안내는 잘 받으셨죠. 이렇게 멘트를 해야 돼. 설명 잘 들으셨죠 하면 걸리는 거야. 안내 잘 받으셨죠. 제가 부장님이 현장 안내 내용 다 보고받았습니다. 계약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계약 쓰겠습니다. 제가 소장입니다. 저 증 있는 사람 접니다라고 눈도장 짓고 계약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걸릴 경우가 잘 없어요. 어쨌든 지금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핵심은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뜨면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에 해당한다. 동업계약한 것은 대여이다. 이익분배 약정까지는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대여에 말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가 계약서 썼습니다 하면 대여에 해당한다. 그게 키워드예요. 자, 방금 전에 을이 상가 소유자이고 갑 공인중개사하고 동업계약하죠. 그럼 을을 갑이 뭐라 부른다고요? 사장님, 인을이 내 명함 파올게 해서 명함을 파왔어요. 딸기 공인중개사, 지금 딸기 나옵니까?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신 적이 있다? 토마토, 고구마, 이게 다 체인망입니다. 이 부동산 이름에 많이 쓰고 있어요. 딸기는 주렁주렁 열린다. 토마토도, 고구마도 캐면 주렁주렁 나오죠. 재산 정식여인입니다. 감자는 아직 못 봤어요. 감자는 강원도 가면 있겠죠. 명함을 을이 무작위 파는데 이쁘게 금박 끼워서 한자로 이렇게 대표라고 적어왔네. 누가요? 무자격자가.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 명칭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쓰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조항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써도 걸리지만 유사명칭을 써도 사칭해도 걸리겠다.
대표적인 게 명함에 뭘 넣었다. 대표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으로 공인인증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도 유사 명칭에 해당하니까 형벌이 얼마인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그럼 동업계약해도 나중에 상가 소유자 사장이 명함 파악기 할 때 뭐는 넣지 마라. 대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기본 내용이고 세세한 내용은 교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만 규제하면 돼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널려있는 게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소속은 전국 규모 나오면 누구이다? 국토부.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인가? 둘 수 있는 임의기구인가? 둘 수 있다. 이게 함정체크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시도에 하면 안 되고 둔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겠죠. 위원회는. 예? 그럼 인허가 문제는 누가 처리합니까? 인허가 등록 문제는? 이건 위원회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인가 허가 받으려면 등록하려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업무에 따라 시군구에 찾아가든지 시도 찾아가든지 국토부 업무면 국토부 찾아가야 되죠. 인허가 등록 문제는 행정기관인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의 업무이지 뭐하고 관계 전혀 없다.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가 아닌가 할 때 협회 설립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가는 위원회와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기초 공부이고 네 가지이다. 최근 시험에 심의사항 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이렇게 빡센 문제. 다 맞는 지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이다 아니다.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절대평가에서 60점, 꽈락 없이 60점 이상인데 점수를 올릴까 말까 기준을. 그걸 자격 취득하는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여기 지금 심의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중개업에 종사하겠죠.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이다. 중개업에서 가장 핵심이 보수 아니에요? 보수 변경이란 말은 요율을 지금 어떻게 올릴까 낮출까 그것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고 중개업을 하다가 손님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란 말은 현재 보정 설정 금액이 법인이 아닌 개인은 2억 이상인데 3억으로 올릴까 더 낮출까에 관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몇 가지이다? 네 가지. 시험,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허가나 인가나 등록 문제는 위원회와 관계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한 개 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네 가지인데 심의한 사항을 뒤에 시도지사는 심의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구속하는 것은 오늘 배우신 거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전체를 시도지사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요 한 개만 심의한 사항은 누군 따라야 한다? 시험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은 맞지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틀렸다. 뭐만? 시험 등 자격 취득만. 별 것 없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자, 심의위원회 구성 이것도 법조문이니까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협회 가게 되면 위원회 하게 돼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심의감독하게 둔 위원회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당연히 시험 출제위원은 한 개 법원에 위원회가 제도가 두 개 있으면 차이점을 묻는 것이 출제위원이면 차이점을 나중에 비교하시는데 일단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근데 누구는 없다?
부위원장이 없어.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한 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하여 제외. 포함. 여기 제외하면 안 되겠죠? 몇 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하는 자리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걸 구분하시라고 했죠. 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체가 위원장은 하는 규정이 있고 국토부 장관은 하는 규정을 구분하시는 게 최근까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다 암기하지 마시고 국토부 장관은 하는 자리 요것만 정리하시면 나오면 다 위원회니까 위원장 업무다. 위원장은 누가 되고 국토부 장관이 되고 1차관이 되고 그래서 최근까지 국토부 장관이 되고 하면 틀리고 두 번째는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이 하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누가 되고? 1차관이 되고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금 전에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두 번, 세 번 나왔던 것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지 누구를 하면 안 된다고요? 부위원장. 임기는 여기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 기구입니까? 필요하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2년으로 임기는 정해놨는데 반드시 두어야 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 없나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기구이면 위원회 임기는 2년 해놓고 반드시 쭉 영속적으로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을 둬야 되겠지만 여기는 둘 수 있는 기구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나중에 운영위원회 가면 둔다 해서 반드시 둬야 되니까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나중에 운영위원회는 있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없다. 한 사람이 사직서 내고 나갔다. 갑위원이 사직서 나갔다. 1년 임기 마치고 총 임기가 몇 년인데요? 2년인데 갑이 나가서 한 명 채워내야 되죠. 을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2년이겠나요? 남은 기간이겠나요? 위원회 임기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니까 2년 하면 안 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임 규정이 없다. 됐죠? 한 페이지에 욕심스럽게 너무 많이 넣었네. 위원회 운영도 회의를 열 때 몇 명이 나와야 되고 의결 할 때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는가 이게 정적수로 합니다. 회의를 개의한다 할 때는 열 때는 뭐의 과반수? 출석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아직 출석하기 전인데 지금. 있는 재정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한다 할 때는 나온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말 아니야? 여기는 재정이 아니고 뭐? 출석 과반수.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있는데 실제 있는 위원이 10명이다. 회의를 개의하고 싶다.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재적위원이 지금 10명이다. 개의하려면. 반수 개념은 2분의 1 개념이죠. 2분의 1이니까 5명 이상 나오면 되는데 과반수 개념은 2분의 1 초과 개념이야. 몇 명? 6명 이상 나와야 한다고. 6명이 나왔다면 회의가 개의가 됐죠. 6명 가지고 이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했다고. 의결할 때는 재적입니까? 출석. 출석위원회 과반수니까 몇 명? 반수는 3명이지만 과반수니까 4명이 찬성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처럼 의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재적 과반수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의결 앞에는 뭐? 출석. 개의 앞에는 재적.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되겠죠? 회의 소집하려면 통보해줘야 되겠다. 누가?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 통보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 개최 며칠 전? 개최 며칠 전? 7일 전. 개최 이렇게 나중에 함께해요. 회의 소집 통보는 누가 한다? 위원장이. 며칠? 개최 7일 전까지. 판례 없습니다. 내용만 함정만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최를 안 계실 필요 없어요. 수십 번 합니다. 숫자 때문에 시험장 가가지고 떨어진 경우 없습니다. 수업만 들으시면.
뭐 때문에 떨어진다고? 숫자는 눈에 들어왔다. 틀리고 나옵니다. 언제부터라고 앞에 날짜가 시작되는 기산점을 체크하는 게 법공부에서 기초입니다. 나중에 강조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좀 이해하실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 위원에 나오면 거의 묻는 것이 제척된데 이 지문이 나와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개최 7일까지 통보받으면 위원회 가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안건이 주어졌는데 안건 당사자 명단에 보니까 위원 본인이 안건 당사자야. 심의 의결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심의하러 들어가는 안건을 받아 들고 보니까 안건 당사자 이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네. 심의 의결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위원회는 심의 의결 규정이면 위원이 심의할 때는 중립적인 제3자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심의가 돼야지 편들면 안 된다. 그럼 자기 편들 거 아니에요. 안건 당사자 보니까 배우자가 위원회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야. 들어가요? 배우자였던 자.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혼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안건 당사자 김미숙이를 보면 좀 그렇다 안 그렇다? 알고 들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친족 이 안건 당사자이다. 친족이었던 자 옛날 처남. 안건 당사자고 공동 권리자이다. 위원이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이면 이해관계 있나 없나요? 알고 들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척이란 말은 니는 인적으로 물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공정한 심의가 안 되니까 니는 처음부터 빠져라 배제시키겠다 것이 제척입니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배제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지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회피. 회피를 해야 하는데 이미 제척 사유에 걸려 있는데 감히 모른 척하고 회의장에 심의하러 들어가네. 법을 위반한 사람이죠. 회피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을 합니다. 니는 빠져라 이제 위원회에서. 해촉을 누가 할 것인가? 위원장이 하겠나요? 국토부 장관이 하겠나요? 찍어보시라고.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누가? 국토부 장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장. 위원에 관한 업무는 누구? 국토부 장관의 업무다. 여기 위원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건 당사자가 B입니다. B 입장에서 보면 유사 사례가 현 대통령이죠. 검찰총장 당시에 추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다고. 그럼 검찰총장청에는 징계 대상이지 지금.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좀 보자 할 수 있어요. 징계 대상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친여권 인사 들어가면 나한테 불리한 심의할 것이니까 이 사람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징계는 내가 받겠다. 위원회에서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명단을 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단을 안 보여줬다고. 그게 안건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나한테 불리한 심의를 하겠다. 그 위원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피 신청이라 해요. 안건 당사자가 하는 것을 뭘 한다? 기피 신청이고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진 아예 못 들어가는 사유니까 스스로 빠지는 것을 뭘 한다? 회피. 회피하지 않으면 뭐? 해촉. 누가? 국장. 제척이란 말은 아예 심의 의결에서 배제가 되니까 니는 인적 물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빠져라. 그것이 제척입니다. 제척된다 할 때 위원 본인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되었다. 빠져야 되겠죠? 안건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도 이해관계 있죠? 빠져야 되고.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 친족이었던 경우도 인적 관계에 있죠? 빠져야 되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현재 안건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다. 들어가면 돼요? 대리인이었던 경우 인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 다 빠져라 그 말입니다.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위원이 이미 안건에 대해서 뭐 했다?
증언했다,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에 제척된다. 왜 이런 경우 왜 제척되겠나요? 안건을 심의하러 들어간 사람은 사실 알고 들어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안건을 받아 들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심의가 돼야지 증언했다 그 말은 이해관계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쪼개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증언한 경우 제척된다. 진술 최근 시험 넘기고 자문한 경우 제척된다. 이게 한 개죠. 두 번째는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도 제척된다. 요건 낱개로 쪼개서 제척된다 할 때 디귿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나중에 강조해드리고. 기피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그 위원이 공정한 심의가 안 됩니다. 내 편 안 될 겁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디 찾아가서 위원회 찾아가서 그 위원 좀 빼달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기피 신청. 기피 신청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당사자가. 회피해야 한다. 누가? 회피해야 한다. 누가?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사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제 위원장 하면 안 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제척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봅시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